메타세카이어 나뭇잎이 조금씩 노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진천으로 가을 여행을 왔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진천 농다리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메타세카이어 숲길입니다. 메타세카이어 가로수길은 약 600m 정도의 거리로 천천히 걸으며 메타세카이어 나무들이 뿜어내는 피톤치드를 마시며 자연을 만끽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특히 가을 햇살이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길을 걷는 동안 따뜻함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메타세카이어 가로수길 바로 옆 진천 농다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충청북도 지방유형문화재 제28호이고요. 고려시대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려 1000년을 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다리입니다. 다리 기둥을 보면 돌을 쌓아서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물고기 비늘처럼 쌓아 올린 후 지네 모양을 번떠 길게 늘여놓았고요. 산판석의 돌은 일정하지 않고 각자 생김새 그대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석회등을 바르지 않고 돌로만 다리를 만들었는데 장마등에 의해 떠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있다라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리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마디 모양은 총 28칸입니다. 이는 하늘의 기본 별자리 28숙을 응용했다고 합니다. 농다리에 깃든 선조들의 과학과 철학에 저절로 감탄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농다리를 건너서 어디론가 열심히 가고 계시는데요. 어디로 가고 계실까요? 바로 농다리에서 700m 떨어진 초평원 미르 상공구 출렁다리입니다. 이 출렁다리는 올해 4월 12일 개통했고요. 개통 이후 농다리와 연계해 전국적인 명소가 됐습니다. 미르는 용을 뜻하고 총 길이는 309m라서 미르 상공구 출렁다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탑이 없는 출렁다리로는 국내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입니다. 초평호 위에 출렁다리가 놓여 있어서 초평호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미르 상공구 출렁다리입니다. 진천을 대표하는 농다리와 미르 상공구 출렁다리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여행지로 이동하겠습니다. 400여 년 된 느티나무가 저를 반겨주고 있는데요. 이곳은 가을 단풍 명소이자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대가인 송광정철의 사당인 정성강사입니다. 송광정철하면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감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진천 여행을 계획하면서 진천 지역의 다양한 문화 자료를 검색을 할 때 저는 지역 앱문화 홈페이지를 방문했는데요. 지역 앱문화는 네이버에서 지역 앱문화 검색하시면 되고요.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지역 앱문화는 전국의 숨은 명소와 이야기들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어서 지역문화 탐방 여행 계획 세우실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앱문화 홈페이지에서 관심 지역을 설정하시면 그 지역의 문화 정보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 설정은 3곳까지 가능하고요. 저도 진천 여행을 오기 전에 진천 지역을 관심 지역으로 설정했는데요. 진천 지역의 다양한 문화 정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문화자료 검색 후 텍스트 오른쪽에 있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클릭하면 사진 또는 360도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미르숲 VR입니다. 농다리와 폭포, 메타세카이어길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이 중 아침 햇살이 인상 깊었던 메타세카이어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마치 제가 실제 가로수길에 들어와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VR 자료를 잘 활용하시면 여행 계획 세우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드리 느티나무를 지나면 거북 받침돌 위에 비몸을 세우고 팔짝 집은 형태의 지붕돌을 얹은 송광정철 신도비를 만나게 됩니다. 송광정철 선생의 행적이 이 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글은 조선 중기 서인의 영수였던 우암 송시열이 짓고 글씨는 고군 김수중이 썼다고 합니다. 신도비 옆 홍설문을 통과해서 사당으로 가는 길은 지금 가을이 살포시 내려와 있습니다. 며칠 더 지나면 가을 단풍 명수다운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을 풍경을 감상하며 잠시 걷다 보면 송광전철 선생 시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시비 앞쪽에 송광전철 선생 사당이 있습니다. 외산문과 내산문, 그 뒤에 사당이 있는데요. 일렬로 도열해 있습니다. 외산문인 문충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기념관이 보이고 있는데요. 기념관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간동 800리에 방면을 맞디신으로 시작하는 간동별곡 종문이 쓰여진 액자가 있고요. 그 옆에는 이 몸이 상기실제 님을 조차 상기신으로 시작하는 삼인곡이 쓰여진 액자가 있습니다. 간동별곡을 읽으면서는 사물과 자연, 풍경 현상을 바라보는 정철 선생의 독특하면서도 비범한 시선,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말 조탁 능력에 감탄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는 삼인곡에서는 물론 여기서 연인은 임금이지만 애절하면서도 속되지 않은 간결한 문자로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사무치게 담아내는 그의 언어 능력에 제가 감탄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법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내산문인 충의문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일반 사당은 내산문이 잠겨 있는데 이곳은 열려 있고요. 사당 편에게는 송광사라고 쓰여져 있고요. 사당 내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송광정철 선생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송광정철 선생의 묘수도 있거든요. 신도비 옆 왼쪽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서 잠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비에서 6분에서 8분 정도 오르면 울창한 소나무 숲을 만나게 되는데요. 소나무 숲 한가운데에 송광정철 선생 묘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묘가 보이고 있는데 앞쪽에 있는 묘는 송광정철 선생 둘째 아들 종명의 묘이고요. 뒤쪽에 있는 묘가 송광정철 선생과 부인 문화유씨의 합작묘입니다. 조선시대 세종 때 만들어진 한글은 그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오늘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한글로 쓰여진 문학작품은 그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동별곡, 삼예인곡, 송미인곡을 비롯한 한글로 쓰여진 문학작품이 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죽을 때는 신하로 죽었는데 사후에 왕으로 추대된 인물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바로 삼국통일을 이룩한 김유신 장군입니다. 이곳은 김유신 장군을 모시고 있는 사당 길상사입니다. 붉은 홍살물과 녹색의 은행나무 잎이 색의 대비를 이루어서 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며칠 뒤에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해서 황홀한 가을 풍경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이 길을 따라서 길상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계단 입구 오른쪽에 두 개의 비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길상사 중건 사적비고 또 하나의 비는 김만희 공적비입니다. 김만희? 처음 들어보시죠? 이분은 김유신 장군의 후손인데요. 1926년 훼손되었던 길상사를 이곳으로 옮겨서 다시 세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계단을 따라 외산문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외산문으로 이어지는 길은 꽤나 가파른 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오르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덕분에 서너 걸음만 걸어도 어느새 고도가 높아져서 시야가 확보되다 보니 뒤쪽으로 탁 트인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외산문을 통과했고요. 내산문 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산문에서 내산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상당히 가파릅니다. 주위에 담장과 벚나무가 보이고 있는데요. 봄에는 벚꽃이 화려하게 피는 곳입니다. 내산문 이름은 진우문이고요. 내산문을 지나서 사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쪽에 김유신 장군의 사당인 흑무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당에는 김유신 장군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사당 앞에는 김유신 장군 사작비가 있습니다. 사작비 옆면과 뒷면에는 한글로 김유신 장군의 증조 할아버지가 가락국 마지막 왕 구해왕이었다는 사실과 할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내력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 장군이 삼국통일 대업을 이룩하고 사후 흥덕왕 때 흥무대왕으로 추대된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김유신 사적비 반대편에는 흥무왕 신선비가 있습니다. 진천에 김유신 장군 사당이 있는 이유는 이곳이 김유신 장군 탄생지이기 때문입니다. 길상사에서 7.8km,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김유신 장군 탄생지와 태실이 있습니다. 사당 앞 느티나무도 노랗게 변해가고 있는데요. 저는 다음 여행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붉은 단풍과 홍살문 뒤로 배경을 이루고 있는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곳도 단풍이 드는 계절에는 더 아름다울 것 같은데요. 마지막 여행지로 찾아온 이곳은 보제 이상설 선생을 모시고 있는 숭열사입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 고려말 주시포 양식과 현대식 건축 기법을 활용해서 지어진 보제 이상설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에는 이상설 선생이 1906년 만주에 세운 연변 최초의 근대학교이자 민족교육의 유람 서전서속,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정사로 파견된 헤이그 특사, 이후 최초의 독립운동기지를 할 수 있는 한흥동을 건설하고 한일합병 후 3.1운동 전 최초의 망명정부인 대한강복군 정부를 세워 정통령에 선임된 일들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숭열사도 사당이 개방되어 있는데요. 사당 안에는 이상설 선생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기념관과 사당 사이에 묘가 하나 있는데 이 묘는 이상설 선생의 초음묘입니다. 이상설 선생 사당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진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진천 여행을 하는 데는 지역 앱문화를 통해서 진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다양한 지역의 문화, 역사, 관광, 자료 등을 아카이빙하여 지역 앱문화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K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K문화의 원천이 우리나라 각 지역의 문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앱문화를 통해서 집대성하고 있는 이 자료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앱문화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앱문화가 운영하고 있는 SNS를 방문하셔서 지역 앱문화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사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